자, 이번 시간에는 10에서 12세기 고려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그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려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하는 다시 분열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 분열기 속에서 결국은 북쪽에 이 거란이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거란은 이제 916년에 이제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926년에는 이제 발해를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 땅인 연안 16주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960년에 가면 이제 송이 등장하면서 중국도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송뿐만 아니라 송 옆에는 이제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송 아래쪽에는 월지국, 이제 대월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 일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송, 거란, 서하 이런 여러 나라들이 각각 독자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나라가 패권을 가진 게 아니라 독자성을 가지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일명 다원적 국제질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타협을 하면서 이 국제질서를 유지해 가게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건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이제 북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연히 거란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한족이 세운 왕조들과의 친분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종 때 가면 광군이라고 한 걸 두어서 거란의 침입을 이제 막아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후대의 왕들은 왕건이 만들어 놓은 북진 정책을 계속 계승하는 측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가 건국했을 때 이제 송과의 관계에 긴밀하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송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친송 정책을 펴게 되고,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고려랑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하려고 하자 결국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993년에 소선영이 1차적으로 6만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고려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선영이 먼저 화친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친할 이제 상대자로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서희를 내보내게 되고, 그래서 소선영과 서희의談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소선영이 서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 고구려 땅은 원래 거란 땅이었다. 근데 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자, 그러자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고, 실질적인 영토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거란이 이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고구려 땅을 돌려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거기를 성을 쌓고 길을 만들고 해서 거란과 화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 통해서 외교적인談판을 통해서 거란하고 고려 사이에 이제 화친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의 화친의 조건은 거란은 이제 송나라와의 단절, 그리고 이제 거란과의 교류를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이 조건을 고려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조건으로 광동 6주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고려로부터 4대 예를 받았기 때문에 침략했던 목적을 달성했던 거고, 고려 입장에서는 어쨌든 광동 6주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실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화친이 성립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고려는 그 이후에 뭐 송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했냐? 그렇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암암리에 송과의 교류를 계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 입장에서도 광동 6주를 내주고 나니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설설 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쯤 이걸 다시 한번 고려를 침략할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구실 삼아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강조의 정변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당시 이제 목종이 즉위를 하고 있었는데, 목종의 어머니인 태우이가 이제 천추태우입니다. 그 천추태우가 김치왕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식을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조가 반대를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목종을 폐위를 시키고 현종을 즉위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고려 내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란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이 고려를 침공하고 싶으니까 이 정변을 하나의 핑계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번 2차 침입은 거란의 국왕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개성이 함락이 되게 되고요. 현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 지역까지, 저 남쪽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이제 왕을 쫓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 자칫 잘못하면 고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란 입장에서도 큰 소득이 없는 이제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국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의 조건은 고려의 왕이 이제 입조를 한다, 즉 친히 가서 조화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구실로 해서 화친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종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거란과의 국교보다는 송나라의 국교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거란이 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고려에 대해서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3차 침입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만 명이 거란군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2천 명 정도만 살아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고려는 이제 이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고 그다음에 이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려와 거란 사이에도 이제 화친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송나라, 거란, 고려는 일정 정도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런 균형 상태에서 이제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란의 침입을 고려가 물리치게 되자 이번에 이제 동북 쪽에 있었던 여진족들이 이제 알아서 고려에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고려 정부에서는 이 여진족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이제 생활 터전도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진족들이 강성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세력이 커지게 오다 보니까 고려의 국경을 이제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2세기 초의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그 여진의 그 침략을 방어를 하는데, 문제는 여진족들은 기병을 중심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고려는 보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고려 군대가 여진 군대를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윤관이 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또는 여진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특별 부대를 마련해야 된다. 기병 중심의 부대. 그래서 그걸 별무반을 만들게 되고, 이 별무반을 구성을 해서 결국 이제 여진족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여진을 이제 몰아낸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진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 터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고려한테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 동북 지역을 돌려달라 요구를 하게 되고, 고려 입장에서 사실 그 변방 지역을 방어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어가 쉽지 않다라는 명분으로 이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이 만들어진 지 뭐 2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다시 여진족에게 이 지역을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려의 여진 정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진이 이제 강성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동북 구성을 돌려받은 다음에 이제 여진이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진은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 거란을 정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까지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송나라는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남쪽 이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일명 이제 남송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남송, 고려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 질서 속에서 고려 사회 내부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금의 성장 과정에서 금이 고려의 사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사대를 문제를 놓고 정치 세력들 간에 약간 입장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 세력의 변동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결국은 윤관이 했던 별무반을 중심으로 했던 여진 정벌은 실패를 한 거였잖아요. 다시 그 땅을 돌려줬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여진 정벌을 반대했던 문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벌들이 오히려 이제 이 금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들의 이제 입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 봐라, 여진을 정벌하는 게 틀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벌들 중에서도 소수가 권력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자겸이 되는 거죠. 경원이 씨 집안 사람인데요. 이 경원이 씨는 이제 이자겸 외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자연 때부터 이미 이제 문종에게 3명의 딸을 왕비로 만들게 되고요. 이자겸의 경우에는 예종 때 이제 자기의 둘째 딸을 왕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종이 죽으니까 그 외손자였던 인종을 옹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종을 왕으로 만든 다음에 셋째, 넷째 딸을 다시 인종의 왕비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점적인 이 권력을 이자겸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의 세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근 세력들을 통해서 이 이자겸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자겸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춘경하고 손을 잡고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척춘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진정벌의 윤광과 함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나는 처음엔 성공을 해요. 그 권력을 또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척춘경하고 이자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종이 이 척춘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군사적으로 이제 이 척춘경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지상이라고 하는 이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지상에 의해서 척춘경도 책임을 물어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겸의 난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자겸의 난이 끝난 이후에 결국은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제 경원이씨 세력은 몰락을 한 거고요, 그죠? 이제 새롭게 경주 김씨, 김부식 세력과 그 다음에 정지상이나 묘청과 같은 서경 세력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자겸의 난 이후에는 그 사대를 반대했던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반대했던 문벌 세력 대표적으로 이제 윤원이를 들 수 있는데 이 윤원이 지방과 그 다음에 이제 서경 세력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경 세력들은 정지상과 묘청은 이제 풍수지리 이제 도참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개경이 아닌 서경이 길지이니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서경을 기반으로 해서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 속에서 이미 개경의 그 궁궐이 다 불탔기 때문에 인종 입장에서도 서경천도가 사실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인종도 서경천도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경에 있었던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문벌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경천도가 이제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종도 서경천도를 안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김부식이 이제 그 총대장으로 나서게 되고요. 그 서경으로 나가기 전에 이 서경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던 정지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서경으로 가서 묘청의 난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사대를 반대했던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문벌 세력이었던 윤원이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묘청의 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채호 선생이 이제 평가를 한 부분이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죠. 그래서 뭐 난과 유가 대 난과 불교 대 유가, 국풍파 대 한학파, 독립당 대 사대당 이런 싸움이었다고 해서 전자는 이제 묘청, 후자는 김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김부식 세력에 의해서 이 묘청 세력이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 역사는 사대적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조선 역사 1천내 제1대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제 신채호 선생의 평가와는 또 다르게 어쨌든 이 이자겸의 난을 겪으면서 고려의 문벌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벌 사회 동요라고 하는 부분, 새로운 이제 문벌 세력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 동요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